작은 서점. 안녕하세요. 작은 서점에서 장강명의 인생책 코너를 맡고 있는 소설가 장강명입니다. 1부에서는 초대 손님이 추천한 책을 함께 읽고요. 2부는 사람 그 자체를 들여다보는 시간이죠. 남궁인 작가님은 응급의학과 전문의로 생과 사의 갈림길에 있는 환자들을 17년째 돌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배운 인간적 통찰을 책을 통해서 독자들에게 들려주고 계신데요. 꾸준히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원동력은 무엇인지, 사람 남궁인은 어떤 모습인지, 오늘은 그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남궁인이라는 사람 책을 읽는 시간입니다 라고 소개를 드렸는데 제가 작가님을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응급의학과 전문이시고 의대 교수님이시고 에세이스트시고 소설가이시고 굉장히 유명한 다독가이기도 하지만 저는 이제 매번 이분은 정체를 잘 모르겠다. 보통은 이제 에세이를 읽으면은 이제 왠지 좀 그 사람 마음 깊은 곳을 보는 것 같고, 뭐 작가님 에세이도 그럴 때가 있었는데, 그러다가도 어느 부분은 굉장히 세련되게 여기는 보지 말아주세요 하고 가리는 그런 느낌도 들고, 작가님은 나는 어떤 사람이다 라고 한 줄로 스스로를 이제 소개를 해야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카피라이터가 되신다면. 저 일단 본업이 응급의학과 전문의인 사람입니다. 네. 사실 작가 활동도 이제 거의 10년 차가 네. 되었는데요. 중견 작가에 이제 접어드실 예정이죠. 중견 작가. 중견 작가. 베스트셀러 작가를 넘어 중견 베스트셀러 작가. 근데 그래서 이제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뭐 농담처럼 네. 의사가 부업이 아니냐는 말도 많이 들었는데 막상 제가 출근해서 담당해야 하는 일들이 타인의 생사가 걸린 일들이다 보니까 네. 제가 그런 얘기들을 한두 번 한 적이 있었는데 이제 그날 바로 출근해서 이제 뭐 피 막 뒤집어 쓰면서 막 생사가 막 술빵 올리고 이런 것들에서 간신히 살려낸 다음에 이 일을 하면서 장난으로라도 이게 본업이 아니다란 말을 하지 말아야겠다. 네. 이건 타인에 대한 무례 같은 거다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응급학과 의사가 본업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시간에는 에세이스트가 기본이 되는 글을 쓰는 사람인데 네. 근본적으로는 제 이야기를 파는 사람입니다. 뭐 소설가도 그렇고 시인도 그렇고 에세이스트도 그렇고 자기 이야기를 파는 속성이 있듯이 네. 저도 응급의학과를 본업으로 한, 그리고 그냥 저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글로 써서 뭔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거나 글로 전달하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본업이다. 네. 여쭤본 사람이 약간 부끄러워지는 명답이었습니다. 저 모든 게스트한테 저희가 공통 질문을 드리고 있거든요. 하루 일과 어떠냐 이런 질문인데 특히 작가님 답변이 되게 궁금해요. 제가 작가님 축구도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 줄 몰랐어요. 에세이 읽다 보면은 뭐 응급실에서 막 20시간 동안 깨어있는데 또 환자가 왔고, 오늘은 뭐 환자 수백 명을 봤다. 뭐 이런 부분도 나오는데, 뭐 이렇게 책 읽으시는 거 보면은 하루 종일 책만 읽어도 이렇게 못 읽겠다 싶기도 하고, 글도 막 어마어마하게 쓰시고, 축구도 하시고, 방송도 하시고, 네. 하루 일과 어떻게 되세요? 기본적으로 제 하루 일과는 아주 불규칙적입니다. 그러니까 제 직업의 본업의 특성상 네. 밤을 새야 하고 체력 소모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에 일단은 그 메인으로 그게 따라갑니다. 그래서 데이 근무, 아침 10시에 출근해서 밤 10시에 퇴근하는 데이 근무 때는 네. 하루 종일 그냥 말 그대로 병원에서 환자를 봅니다. 네. 그 다음에 돌아오면은 사실 체력이 많이 소모가 되어 있어서 채우는데 좀 시간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그 채우는 동안은 이제 책을 들고 누워서 체력을 채웁니다. 그래서 책을 읽고 나머지 이제 정해진 네. 작가로서의 스케줄이 있을 때는 그때에 맞춰서 이제 작가로서의 활동을 하고, 또 제가 나이트 근무가 많은 편이라서 네. 나이트 근무 때는 이제 나이트 근무 전까지 운동을 한다든지 몸을 만든다든지 뭔가 개인의 생활을 정비하고 또
또 출근해서 밤새 이제 환자를 보고 밤에는 약간 시간이 조금 날 때가 있어서 네. 그때 작가로서의 일을 조금씩 병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도 조금씩 뭐 메모를 하실 때가 있으시군요. 네네, 약간 문장을 놓고 다듬다가 이제 환자를 보러 간다든지 이런 네. 것들은 조금씩 하곤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일과가 정해지진 않고 불규칙하다. 네. 하지만 그 틈틈이 책을 읽고 나머지 내게 주어진 일들을 하려는 삶을 살고 있다. 병원 안에 계시거나 아니면 병원 밖에 계실 때거나, 그러니까 뭐 근무를 하시는 날이거나 아니면 오프하시는 날이거나 이렇게 꾸준히 지키시는 어떤 일정 같은 게 있으실까요? 뭐 어떤 리추얼로서, 뭐 어떤 의식으로서, 뭐 이렇게 지키는, 뭐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꼭 이것만은 한다든가, 혹은 뭐 자기 전에 꼭 이것만은 한다든가 그런 건 없으실까요? 딱 하나 있다면은 종이책을 손에 들고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책이 어디 약속 장소에 가든 네. 어디 뭔가를 나가든 방송에 가더라도 네. 책을 읽으면서 가야 하는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제가 지키는 거의 뭐 유일한 리추얼 같습니다. 그 전자책은 안 읽으시고 오로지 종이책으로? 오로지 종이책 읽습니다. 두꺼운 뭐 벽돌책도 그냥 벽돌책으로? 그냥 들고 다닙니다. 이렇게 들고 다니다 보면은 네. 사람들 만날 때 이야기도 되고 네. 뭔가 그냥 제가 끊임없이 이야기를 할 거리가 거기서 나온다는 느낌이 들고 네. 결정적으로 너무 오랜 습관입니다. 저희 네. 20대부터 습관이어서 계속 40대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거 뭐라 그러죠? 뭐 한자성어 수불속권이 있으시던가요? 네, 뭐 그런 게 있죠. 네. 이번에 과학책을 내셨어요. 이렇게 과학책 내신 건 처음이죠? 네, 맞습니다. 네. 몸 내 안의 우주. 분량이 500쪽이 넘는데 그냥 이렇게 두께도 두꺼운데 제가 읽다가 되게 감탄했습니다. 밀도가 엄청 높아가지고 되게 신기한 경험이었습니다. 술술술 잘 읽히는데 밀도가 엄청 높고 다 읽고 나서 약간 책이 좀 특이해요. 특이하다는 얘기 좀 들어보셨죠? 네, 맞습니다. 네. 과학 교양서 중에서 이 정도면 진짜 탑티어다. 정말 최고 수준이다. 생각을 하는데 좀 특이하다고 생각을 이게 왜 특이하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책을 다 읽고 나서 작가님이 SNS에 올리신 글을 봤어요. 그러고 나서 약간 의문도 좀 풀렸는데 작가님이 SNS에 자기 책을 소개를 하시면서 이렇게 쓰셨습니다. 이 책은 지금까지는 없던 의학 교양서다. 이런 책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썼기 때문이다. 이 책은 5년이나 투자해서 타인에게 자신 있게 권할 수 있는 수준이 되었다고 자부를 하셨어요. 작가님 입으로 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네, 일단 저는 제 이야기를 파는 사람이고 네. 제 이야기를 계속 들려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작가는 항상 그 다음에 무엇을 쓸 것인가란 질문을 받는 직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전 응급실의 이야기들 그리고 제 이야기들 많이 썼지만 뭔가 새로운 사람들에게 들려줄 이야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네. 그게 과학 지식이 되어야 한다고 오래전부터 생각을 해왔습니다. 네. 그래서 왜냐면은 과학 지식도 엄연한 제 이야기거든요. 그쵸. 제 전문 분야고 네. 제가 20살부터 평생을 투자해서 얻고 또 임상 필드에서 그것들을 체화한 그 내용들이 말하자면 제 이야기인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의학 이야기를 들려줘야겠다라고 다짐을 한 게 5년 전이었고요. 사실 이전부터 구상은 있었지만 네. 본격적으로 착수한 게 5년 전이었습니다. 네. 하지만 하지만 어떤 방식으로 이 이야기를 들려줘야겠다는 이제부터 제가 고민할 문제였죠. 네. 그래서 많은 과학책들과 많은 의학 교양서들을 시중에 나와 있는 걸 참고했습니다. 거의 다 보다시피 했는데요. 네. 코스모스가 그 중에 당연히 탑티어였습니다. 네. 근데 코스모스를 읽었더니 우와 멋있다. 와 진짜 인간에 대한 통찰력이 어마어마하고 어마어마한 아름다운 문장이다. 하지만 난 이렇게는 못 쓰겠다. 는 것도 배웠습니다. 네. 그거는 칼 세이건이 40년 전에 지금까지 인류에게 읽히고 있는 책인데 솔직히 말하면 나는 학식이 이 정도 되지는 못한다. 아니 칼세이건은 그거 저기 방송 때문에 좀 울면서 쓰지 않았을까요? 이 방송 프로그램 때문에 쓴 책이잖아요. 하지만 그의 역량은 인류사 이름을 남길 정도의 역량이 있었다. 약간 좀 방송국에서 좀 지원도 좀 해줬고 그랬을 것 같은데. 많이 그랬을 네. 것 같아요. 네, 그것도 그 편집자의 역량이겠죠.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과학책들을 보다 보니까 좀 그래도 감이 오는 바가 있었습니다. 네. 난 적어도 아름다운 문장을 써야겠다.
정도의 생각이 들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의학 교양서들을 봤는데요. 네. 의학 교양서는 사실 이런 책이 아주 특이하게 없다는 게 그것 때문일 겁니다. 대부분은 지역적인 네. 이야기를 다뤄요. 네. 당뇨다, 그럼 당뇨. 저속노화다. 저속노화 저속노화. 얘기만 한 그렇죠. 권 내내 합니다. 아니면 뭐 몸을 다루더라도 뭐 인간 얼굴, 뭐 얼굴을 다루든지 뭐 어디 뭐 염통의 신비는 없지만 네. 염통 신비로운데. 네. 그럼 염통의 신비를 그런 다룬다든지. 책은 없지만 네. 뭐 귀, 뭐 그 모든 신비의 뭐 청각, 청각을 다룬 책 저 기억나는 거 있습니다. 예, 네. 뭐 그런 식이었는데 몸 전체 다룬 거, 바디? 바디가 있죠. 네. 네. 바디가 유일하게 그래서 바디가 유일하게 비슷한 책이긴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바디보다는 그럼 잘 써야겠다 정도의 생각을 했었고요. 기왕 쓰는 거. 예, 바디는 근데 몸의 전문가가 과학자가 쓴 책은 아닌 거죠. 저널리스트가 쓴 거죠. 그러니까 빌 브라이슨. 내가 쓰면은 빌 브라이슨보단 잘 쓸 것이다. 빌 브라이슨은 지금 그냥 다른 과 교수인데 네. 네, 내가 당연히 잘 쓰겠다. 약간 빌 브라이슨은 그냥 온갖 주제를 빌 브라이슨 식으로 잘 쓰는 사람이니까. 맞죠. 네. 그리고 이제 의학의 또 역사를 다룬 책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네, 의학은 역사가 아주 흥미롭거든요. 네. 그런데 저는 그렇다고 제가 의학의 역사를 또 쓰고 싶진 않았습니다. 네. 저는 응급의학과 의사로서 임상에 가장 강점이 있고 진짜 바이탈과를 다루는 진짜 장기, 진짜 살아 숨쉬는 네. 인간을 다룬다는 장점이 있어서 바디 역사보다는 바디 쪽으로 써야겠다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일단 쓰기 시작했는데요. 네. 제가 써놓고 봤더니 바디만큼 쓰는 바디처럼 재밌게 쓰는 건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그 바디도 그렇고, 그러니까 빌 브라이슨의 그 빌 브라이슨 류의 저술법도 그렇고, 뭔가 뭐 예를 들어가지고 뭐 시간이든 뭐든 뭐 이렇게 모든 것. 예, 네. 뭐 거의 모든 것의 역사든 뭐 이렇게 통시적으로 이렇게 접근하는 것도 이렇게 쓰기 쉬워서 그렇게 쓰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약간 들더라고요. 맞아요. 하지만 네. 재밌죠. 네. 빌 브라이슨이 썼으니까 재밌는데 하지만 예를 들어가지고 뭐 다른 주제든. 예. 네. 근데 맞습니다. 막 거의 사실 거의 모든 것에 역사까지도 쓰고 네. 거의 통시적인 접근을 하죠. 근데 저는 상당히 현실적인 접근을 하고 싶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의학 지식을 이제 재미있게 풀어서 압축적으로 이제 전달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네. 그렇게 몇 년을 두고 이제 써봤더니 이런 책이 시장에 왜 없는지 알겠더라고요. 정말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초고가 초고가. 일 때요. 네. 네. 이야, 이런 책이 세상에 아무도 도전하지 않았던 거는 다 이유가 있구나. 몸에 대한 교양이 천문학이나 생물이나 다른 어떤 물리나 어떤 내지는 뭐 고고학처럼 인기 있는 도서가 이렇게 없습니다. 이거 자체가 그걸 써놓고 나면은 네. 생각보다 재미가 없어요. 왜 그렇죠? 근데 사실 저희가 다 관심이 있잖아요. 저희 나이가 들면서 저는 이게 친구들을 만날 때마다 점점 어디에 좋대, 눈에 좋대,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왜 맨날 이렇게 그 말씀만 하셨는지, 어릴 땐 되게 신기했는데 나이가 들면서 계속 제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야, 루테인이 눈에 좋대더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관심 되게 많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몸에 듣고 싶어 하는 얘기는 눈에 뭐가 좋대요. 루테인이 뭐가 좋대. 네. TV 방송도 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이거를 막는 방법, 이런 겁니다. 근데 루테인 막 49,800원 이런 건데 이렇게 나비 넥타이 한 의사분들 네, 이렇게 쭉 나오셔가지고. 근데 물론 그런 것들은 나쁜 건 아닙니다. 다만 네. 자, 눈에 대한 원리를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허파가 어떻게 호흡하고 산소를 어떻게 우리 몸에 들어오는지 제가 천천히 친절하게 알려드릴게요는 막상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그렇게 재밌지도 않습니다. 설명을 해놓고 보면. 그렇군요. 네. 허파에 뭐가 좋대가 관심 있어요. 작가님의 전략은 그럼 뭔가요? 허파가 잘못되면 이렇게 아파, 이걸 보여주는 거였나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걸 써놓고 네. 많이 뉘우쳤습니다. 이 책은 그냥 조금 더 나은 교과서를 한 권 더 할 뿐이다. 초고일 때는. 초고일 때는. 네. 이건 이제 내가 완전히 대중 친화적으로 애초에 목표는 대중 친화적이었기 때문에 네.
대중 친화적으로 다시 쓰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 한 4년 정도 초고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네. 이거를 기본적으로 이 문장을 다듬는 건 이전에도 많이 다듬었는데 네. 이 텍스트의 교양 부분을 기본적으로 절반 이상 줄였습니다. 정말 피눈물 나는 작업이었겠네요. 네, 그러니까 제가 알려주고 싶은 제가 재밌는 것들도 다 빼고 네. 그 다음에 제가 도저히 전문가로서 이렇게 격가지를 설명하지 않고는 넘어가지 못하는 그 본능 때문에 사실 이 교양서만 이 교양 부분만 이 책의 2배가 넘었습니다. 분량이. 이것들을 모조리 다 줄이고 삭제하는 작업을 거쳤습니다. 근데 안 줄였어도 저는 교양 부분도 재밌게 읽었거든요. 사실 교양 부분, 에세이 부분 별 이렇게 분간 못하면서 그냥 술술술술 잘 읽고 또 중간에 또 이렇게 약간 뭐 박스 형태로 아예 좀 이렇게 약간 주석은 아니지만 박스 형태로 지식 부분이 딱 나와가지고 거기도 이렇게 처음에 좀 넘기다가 오 재밌네 하면서 막 읽고 그랬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교양 부분이 재밌게 읽히시는 겁니다. 네, 이게 2배였으면은 아무리 장 작가님이 책을 사랑하시는 분이어도 야, 꽤 이건 의대생이 봐야 되지 않을까? 정도로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잘 읽힐 수 있도록 네, 그렇게 절반을 줄였고 사실 그 과정에서 임상을 이야기를 더했습니다. 네. 제가 사실 에세이스트로서 저는 현장의 이야기를 할 때 가장 강점이 발휘됩니다. 이게 이 지금까지 의학 교양서를 쓴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런 방식으로 접근하지 못했던 네. 자기의 에세이, 저조차도 제 에세이 위주로 쓴다든지 한 분야를 쓴다든지 이렇게 모든 장기가 다 오는 분야에서 이 환자들과 병행해서 교과서의 형식으로 쓸 수 있는 게 없어서 제 특장점을 발휘하자라는 그 컨셉을 마지막에 잡고 각 장기별로 이 줄여놓은 텍스트에 스토리를 만들어서 그날 제가 출근하면 그날따라 그 장기 환자만 오는 겁니다. 사실 소설이죠. 사실 소설입니다. 뭐 그냥 재구성한. 오늘따라 몇억 개 환자만 온다. 야, 이건 정말 특이한 일입니다. 오늘따라 신경계 환자만 온다. 이런 것들을 오고 이게 소설이다 보니까 마지막은 클라이맥스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 장기가 가장 안 좋게 된 분이 마지막에 오세요. 약간 이런 구성도 있더라고요. 처음에 이분 얘기를 하고 쭉 설명이 나오고 그분의 그래서 처치는 어떻게 되었는지 혹은 그분은 어떻게 병원을 나가시거나 다른 병실로 가셨는지 이렇게.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스토리를 향해 가서 이 사람을 어떻게 치료하지? 이런 방식이 있으면 이렇게 치료가 가능하겠다 정도를 끊임없이 알려주는 스토리를 짜서 여기다 붙였습니다. 제가 이제야 깨달았군요. 그게 인위적으로 재구성한 거라는 걸. 어쩐지 왠지 이 장기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필 그 간호사랑 이 작가님도 그날 그 장기를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이고 오늘 연골이 아프네. 재밌게 읽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환자 얘기로만 모든 얘기를 다 할 수가 없고 우리 일상생활에도 되게 재밌는 그런 의학 관련된 대화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제 몸을 말하자면 등장시킨 거죠. 그래서 몸 내 안의 우주의 서문에 나오듯이 나에게도 우주가 있다. 의사도 몸이 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이 화자가 자기가 체하기도 하고 자기가 쓸쓸하기도 하고 자기가 축구를 하다가 연골을 해먹기도 하고 그렇게 그 의사의 몸, 왜냐면은 의사 체험을 대리 체험을 해주는 것이 이 책의 목표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저를 아프게도 만들고 저를 부상도 입히고 간호사 선생님에게 타박을 듣기도 하고 이런 자아를 꾸며서 그 내용들을 전달할 수 있게 했습니다. 처음 구상부터 그러면은 마지막 이제 교정지 넘길 때까지 몇 년 걸린 거죠? 5년 3개월 걸렸는데요. 사실 구상은 이전부터 하고 있었으니까 그보다 조금 더 오래 걸렸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실제로 작업 착수해서 마칠 때까지는 5년 3개월. 네, 실제로 작업을 서문을 맨 처음, 그러니까 이제 산에서 내려오듯이 이제 독서를 그만하고 쓰기 시작하자라고 한 거는 거의 4년쯤 됐습니다. 굉장히 노작입니다. 원래 이렇게 책 쓰실 때요, 그 기획을 이렇게 탑다운 방식으로 잡으세요? 그러니까 뭐 이런 책이 나와야겠다. 나는 이쪽으로 접근을 해야겠다. 컨셉트를 이렇게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작업을 하시나요?
제가 지금까지 단독 저서가 4권이 있었는데 네. 한 번도 그런 방식으로 안 써봤습니다. 네. 심지어 거의 다 그 신문지상이나 어디 잡지라든지 아니면은 SNS에 공개했던 글들에 뭐 미공개 작품들을 더해서 출간하는 형식으로 앞선 4권을 다 썼는데요. 네. 이번에 처음으로 기획해서 한 번도 공개되지 않은 순수한 초기 공개 원고로만 썼습니다. 그 선연재를 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칼럼을 모아서 쓴 게 아니라 이렇게 낸 걸로도 처음이고, 이렇게 기획을 공들여가지고 막 중간에 또 없기도 하고 이런 것도 처음이고, 과학서도 처음이고. 과학서도 처음이고. 네. 이게 말씀을 듣고 보니까 진짜 쉽지 않은 책이었겠다 싶은데 이런 책이 또 당분간 안 나올 것 같아요. 어느 누구도 쓸 수 있는 사람도 별로 없고 아주 스테디셀러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노래 한 곡 좀 들어볼까요? 작가님 뭐 이 책에 어울리는 노래가 혹시 있을까요? 네, 첫 번째 제가 고른 곡은 오마이걸의 윈디데이 윈디데이. 라는 노래인데 제가 네. 사실 노래를 옛날에 네. 어둠의 시인이 되고 싶었던 때는 네. 이렇게 킹스 오브 컨비니언스의 이렇게 포크 노래를 조용히 듣고 이제 감정을 고조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네. 이제 너무 감정을 이렇게 고조시키다 보니까 네. 좀 마음이 그래서 네. 요즘은 아이돌 노래를 들으면서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만약은 없다를 낼 때 네. 최종 원고를 퇴고하면서 무한 반복으로 들었던 노래라서 가져와 봤습니다. 아, 작가님의 노동요군요. 네. 네, 오마이걸 윈디데이 듣겠습니다. 작은 서점 장강명의 인생책, 글 쓰는 의사 남궁인 작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몸 내 안의 우주 얘기를 하다가 음악을 들었죠. 저 이 책을 읽다가 몸에 대해서 사소하지만 오래된 궁금증이 풀리는 순간들이 좀 몇 개 있었거든요. 저 예를 들면 되게 사소한 건데 왜 배가 아픈 건 여기 아프거나 저기 아프거나 다 비슷할까? 이것도 몸 내 안의 우주를 읽다가 알게 됐고, 이유를 알게 됐고, 그 다음에 어이가서 말도 못했지만 왜 겨드랑이 땀만 유독 냄새가 심할까? 그리고 뭐 진짜 저 이거 되게 궁금했는데 실내 온도 20도가 여름에 들어가면 진짜 냉골인데 겨울에 실내 온도 20도라고 하면 따뜻한 이유가 뭘까? 막 이런 것들이 이게 과학적 이유가 있었구나. 그리고 이거를 내가 여태까지 나에게 설명해 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구나. 굉장히 놀랐습니다. 독자들이 혹시 이 책 읽다가 이거 진짜 놀랐다. 뭐 이렇게 반응하는 그런 부분 좀 있었을까요? 딱 그 뒤에 신경계 쪽에 한 대목이 있었는데요. 네. 약간 코스모스의 블루페일닷처럼 네. 우리의 인간의 무엇인가란 좀 질문을 던질 만한 대목이 하나 있었는데 네. 우리가 모든 감각은 전부 다 신경계에서 우리가 많은 감각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 네. 이 신경은 결국은 전기를 사용합니다. 네. 그래서 거꾸로 이 전기를 가지고 감각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책에 그런 대목이 있습니다. 사람을 가져다가 얼굴에다 전극을 꽂고 전류를 흘리면은 어떤 식으로든 눈은 뭔가 보고 코는 뭔가 맡고 네. 귀는 뭔가 들릴 것이다. 왜냐면은 그들은 전기 신호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전기로 사람의 감각을 사실은 아예 만들어 버릴 수가 있을 것이다. 있다. 뭔가 일론 머스크가 좋아할 것 같은 얘기네요. 네. 근데 실제 궁극적인 거는 궁극적으로 인간의 뇌가 전기를 쓰는 것 자체를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게 그냥 정해진 거라서. 네. 이게 너무 당연한 과학적인 건데 막상 얼굴에다 전류를 꽂으면은 고문이고 비정상적인 거잖아요. 그게 뇌가 아니라 얼굴에다 꽂아도 그게 되는 건가요? 뇌에다 얼굴에 꽂으면 이 감각기에다 전류를 쏘면은 이게 그 뇌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해석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되게 사람들이 충격적으로 느끼시더라고요. 근데 저희에게는 생각보다 과학적인 사실이거든요. 눈에다 전기를 쏘면 뭔가 보인다는 게 네. 당연한 거지만 이 어떤 그 인류를 고문하는 이것과 연결돼가지고 많은 분들이 놀라시더라고요. 약간 뭐 매트릭스 뭐 이런 거하고도 이렇게 조금 더 발전하면 매트릭스 되는 거잖아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뇌만 어디 담가놓고
어디 SF에 상당히 많이 나오는 메타포죠. 그렇죠. 뇌를 예. 담가놓고 이렇게 통속의 조정을 뇌. 한다는 게 네. 그게 인간의 뇌에 우리가 뭔가 느끼고 감각하고 지식하고 뭐 사고하고는 전부 다 전기 화학의 결과물일 뿐입니다. 그 신호에 그냥 어떠한 미시적인 움직임일 뿐이에요. 그래서 조종이 가능한 거죠. 저는 신경계 얘기에서 제일 놀랐던 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20도가 왜 여름엔 시원하고 겨울엔 따뜻한가였는데 다른 분들은 굉장히 인류의 미래라든가 이런 거에 놀라시는군요. 네, 이 20도 얘기는 네. 한 번도 누가 언급한 적은 아, 그래요? 없었는데 저는 재밌어서 썼는데 너무 재밌었는데. 예. 저는 계속 너무 궁금했었거든요. 그 여름철에 뭐 막 그 얘기 하잖아요. 에어컨 뭐 몇 도로 내리지 마라, 뭐 건강에 안 좋다, 뭐 그러면서 뭐 바깥 실내 온도와 뭐 몇 도 차이 나게 하지 마라. 그러면 제가 늘 생각할 때 아니 겨울에는 실내 온도랑 차이 많이 나도 막 영하 10도일 때 이렇게 20도씩 차이 나도 건강 얘기하는 사람 없던데 뭐 이런 생각도 맞습니다. 하고. 그래서 모든 이 문단들이 네. 다 뭔가 내가 이런 새로운 사실을 알았네 정도로 연결될 수 있게 말하자면 썼어요. 네. 그러려고 노력을 좀 했고요. 그래서 그냥 우리 몸에 온점과 냉점이 있는데 네. 온점과 냉점이 있다. 온점은 따뜻한 거, 냉점은 차가운 거다가 아니라 뭔가 이걸 설명하면서 그들이 활동하는 방식은 델타 값이다. 네. 왜냐하면은 델타 값을 생각해보면 그게 훨씬 생존에 중요하다. 음. 절대값을 느끼는 것보단 상대값을 느끼는 게 우리 인류의 어떤 생존에 영향을 줬을 것이다. 델타 값이라는 건 이제 변화량 맞습니다. 얘기하는 거군요. 네. 변화량. 네. 그래서 추운 데 있으면은 조금이라도 따뜻한 곳을 찾아서 만족을 느껴라. 네. 너무 더운 데 있으면은 조금이라도 찬 곳을 찾아서 만족을 느껴라. 이게 델타값, 변화값이 아니었다면은 에어컨 바람을 쐬도 어차피 더울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뭔가 그 생존에 그렇게 도움이 되진 않겠죠. 에어컨 바람 온도가 몇 도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전에 내가 온점에서 느끼고 있던 온도랑 온도 차이가 몇 도가 나느냐가 정확합니다. 중요하다. 그런 식으로 뭐 배가 아픈 것과 뭐 겨드랑이 땀도 그런 네. 방식으로 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매우 궁금했는데 저는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이게 궁금하신 분이 매우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몸 내 안의 우주에 아주 쉽고 재미있게 답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은 이 과학교양 부분 재밌었지만 간간히 나오는 에세이 부분이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이렇게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게 좀 이 몸 내 안의 우주에 그 에세이 부분에 나오는 게 있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239쪽에 이제 작가님의 친구분 이야기가 나오고 간호사분이 작가님께 여쭤보는 대목이 나옵니다. 친구분이 모바일 이식센터를 차려가지고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간호사분이 이제 그거 왜 안 하시냐고, 왜 응급의학과를 하세요? 그렇게 힘든 일을 하고 이제 대답을 약간 좀 얼버무리시던데, 제가 좀 이 자리에서 좀 여쭤볼게요. 저는 기본적으로 책임지는 사람이 좀 되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 책임 중에서도 죽음에 좀 관심이 많아서 결국은 바이탈을 보는 죽음을 책임지는 과 중에 하나를 가고 싶었어요. 그게 약간 제가 젊을 때 뇌가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지금 같으면 좀 다르게 판단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인턴 과정에 네. 다양한 과들을 돌아봤더니 응급학과는 죽음을 사망 선언을 하는 매단되는 과입니다. 신경외과, 외과, 내과, 응급학과에서 거의 모든 사망 선언을 합니다. 그런데 응급학과는 가봤더니 네. 그 외에도 모든 환자를 다 보더라고요. 특히 밖에서 어떤 범죄 피해자, 네. 사건의 어떤 사상자, 내지는 현재 더워서 온 사람, 추워서 온 사람, 그리고 뭔가 피치 못할 사고로 온 사람부터 네. 이 내과 환자, 모든 의학의 지식을 제가 다 알아야 할 뿐더러 모든 걸 다 제가 관심 있게 공부할 수도 있는 과인데다가 죽음까지 책임지는, 제가 볼 때는 학문적으로 아주 흥미로운 과였어요. 그리고 저 모든 책임을 제가 지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이제 의대생일 때, 이제, 뭐 전공의가 되실 때, 전공을 정해야 될 때는 그런 생각을 하셨다고 이제 납득이 되는데, 이후에도 사실 뭐 과를 변경할 수도 있고, 이제 뭐 대학병원에서 나오셔가지고 뭐 의원을 개업을 하실 수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지금 응급의학과 전문의로서, 그리고 사실 이제 굉장히 격한 경무에 시달리고 계신데, 막
충족이 되는 순간이 있으신가요? 충족이 된다면은 응급실에서 어떤 의사로서 어떤 충족감을 맛본다면 뭘까요? 뭐 어떤 사람을 살려냈을 때의 뿌듯함일까요? 아니면 굉장히 이 어떤 긴장이 주는 막 몸과 마음이 순결해지는 그런 느낌일까요? 아니면은 막 내가 이 순간에는 이곳을 장악한다. 뭐 여기서는 내가 최종 책임자다. 뭐 그런 데서 만족감을 느끼는 직업도 있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다 일부는 있습니다. 네. 저는 수련도 아주 힘든 병원에서 수련을 받았습니다. 네. 고려대학교 병원에서 수련을 받았고요. 네. 현재도 그 권역 응급의료센터라고 네. 서울에 7개만 있는 네. 가장 중한 환자를 보는 공간입니다. 네. 근데 실제로 어떤 책임감이 주어지게 됩니다. 제가 딱 출근을 해서 앉으면은 제 공간이에요. 제가 모든 걸 컨트롤합니다. 네. 그래서 제 책임 하에 많은 사람들을 진료할 수도 있고 이 환자들이 나름대로의 만족스러운 진료를 받고 오늘 밤에 어떠한 위기를 넘기고 귀가하실 수가 있어요. 네. 그것도 있지만 이 중환자가 오는 공간에 일부러 계속 있는 거는 네. 그런 의사 특유의 그런 게 있습니다. 중환을 놓기 싫은 이 수련은 힘들게 받고 진짜 생사의 고비만 많이 보다 본 중환자를 다뤄본 의사들은 그거를 벗어나는 일을 꽤 힘들어합니다. 내가 이 환자 도대체 어떻게 살리지? 이 환자 진단병이 도대체 뭐지? 이 환자 지금 바이탈이 이런데 내가 이걸 살려낼 수 있을까? 네. 도대체 어떠한 의학적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거지를 학자적으로, 네. 그다음에 인간으로서, 책임자로서 다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게 그 피 쏟아지는 막 누군가는 울부짖는 그런 권역센터의 공간인데 거기 있어야만 제가 조금 효용 있고 톱니바퀴로 살아있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맞다. 이 순간 때문에 내가 존재하지. 필멸자지만 타인의 생을 살리기 위해 존재하지. 정도의 삶의 의미를 줍니다. 사실 삶의 의미를 찾는 게 되게 어려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누군가는 이제 사랑하는 사람일 거고 누군가는 자기 자식일 거고 한데 저는 그냥 그런 것들입니다. 출근해서 만날 수 있는 내가 지금까지 배워서 그것들로 고뇌해서 밝혀낼 수 있는 타인의 생명입니다. 거긴 뭐 이렇게 공허한 일은 없군요. 네. 제가 316쪽에서도 간호사분이 제가 여쭙고 싶은 질문을 대신 하시더라고요. 외로울 땐 어떻게 견디세요? 하고 이제 질문을 간호사분이 하니까 책 속에서 작가님은 동문서답을 하세요. 이렇게 나는 유전자를 극복할 수 있다. 아픈 사람 많으니까 일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답을 하시던데 정말 외로울 때는 어떻게 견디세요? 그리고 막 정말 괴로울 때는 어떻게 견디시나요? 글쎄요. 그냥 현실적으로는 술 많이 마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량이 그렇게 저기 되게 술 잘 드신다면서요? 네, 술 잘 먹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도 잘 마십니다. 그래서 남궁인 작가님 이렇게 글도 잘 쓰시고 저 의사로도 뛰어나시지만 정말 이렇게 이름난 주당이라고. 근데 그렇다고 막 이제 술 잘 마시는 게 자랑인 나이는 이제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네. 그냥 주량을 막 마음껏 발휘하진 않고 그냥 뭐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운동하고 네. 또 뭐 친구들이랑 뭐 한 잔씩 하고 이런 것들도 삶의 엄연한 청량제로 작용을 하니까 그런 식으로 외로움을 견디고 있는데 이제 신간도 나왔고 하니까 조금 네. 더 외롭지 않을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네. 마음속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SNS 글 이제 제가 작가님 모시기 전에 작가님 계정을 좀 찾아봤는데 유튜브화라는 제안을 정말 많이 받으신 모양이에요. 그리고 근데 이 책을 쓰기 위해서 집필에 방해되는 거 치우고 모임도 안 나가고 SNS 업데이트도 안 하시고 동영상 프리미엄 그건 그냥 구독하셔도 될 것 같은데 그것도 취소를 하시고 쇼핑 구독도 서비스를 취소를 하셨다고 그 외에 커리어에 도움이 될 제안을 전부 거절하면서 이 책 집필에 매달리셨다. 4년 끝에 노작이 나왔는데 근데 저는 이 구절이 되게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글을 쓰시는 동안에 책이라는 매체를 누가 읽어줄까 하는 두려움도 느끼셨다고요. 작가님한테 책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요? 왜 책을 쓰세요? 제가 근원적으로 하고 싶었던 게 책을 내는 일이라서 네. 하고 있다는 자기 확신을 끊임없이 했습니다. 지금도 다르지는 않아요. 그런데
저는 5년 동안 이제 단독 저서가 너무 오래 안 나오다 보니까 많은 네. 사람들의 어떤 최근 언제 나오냐라는 질문을 너무 많이 받았고 심지어 그걸 거의 포기할 쯤에 이 책이 나오게 됐는데요. 네. 그 5년 동안 유튜브 생태계는 더 커졌고 네. 그때 이미 늦었다고 했던 그때 유튜브를 시작한 사람들이 벌써 자리를 잡았고 그렇더라고요. 네, 더 비디오 스타가 되어서 더 말을 하는, 심지어 그때 이제 유튜브란 환경에 좀 더 적응해서 그때 잘 하던 친구들은 좀 더 승승장구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많은 기회도 생기고. 그리고 제가 유튜브 기획자면은 지금 작가님만한 그런 분이 없는 것 같아요. 뭐 비주얼, 오디오 다 좋고, 뭐 책 쓰시고, 뭐 응급의학, 뭐 의학 관련해서는 그냥 완전 전문가시고, 그 외에 뭐 문학이라든가 뭐 시사교양을 하셔도 굉장히 잘하실 것 같고, 와, 진짜 정말 끈질기게 섭외를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네, 그리고 저 스스로도 이제 유튜브를 파야 되지 않나부터 네. 뭐 같이 뭔가를 하자는 제안도 많았는데 네. 그걸 하게 되면은 도저히 이 책을 쓸 시간이 나오지가 않아서 일단 이 책이 나온 다음에 어떠한 새로운 도전을 할지 등을 다 미뤄둔 셈이었습니다. 책이 뭐기예요? 그래서 이제 책이 뭔가, 책이 도대체 당최 뭔단가? 뭔가는 네. 고민을 자연스럽게 많이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거는 뭐 응급실에서 사람 살리는 거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심지어 500페이지가 넘는 네. 최근에 300페이지만 넘어도 사람들이 잘 안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 편집자들도 약간 기왕이면 좀 얇게 내시죠. 이런 은근히 막 권하지 않나요? 약간 많이 예, 요즘 300이 넘어가는 순간 좀 힘들어져요. 홍보하기 뭐 이런 얘기 좀 오히려 안 하시나요? 책은 더 얇아지고 네. 더 컴팩트해지고 더 어떤 인터넷 환경과 닮아가고 있는데 네. 이렇게 우직하게 책을 내는 게 과연 무슨 의미이고 과연 이걸 내가 낸다고 해서 사람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거를 진짜 내 의도대로 다 읽고 와 이거는 감동적이네 이렇게 썼네를 알아줄까는 그런 고민을 정말 많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만 저는 사람은 유년기 시절을 벗어날 수 없고 자기가 깊은 감동을 받은 무엇인가에 벗어나는 건 꽤 에너지가 드는 일인데다가 사실상 저는 거의 어렵다고 봅니다. 근데 오늘 인생책 저번에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제가 평생 깊은 감동을 느낀 매체는 전부 다 한 권의 책이었습니다. 네. 물성 있는 한 권의 책. 네.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을 휘어잡고 결국은 울거나 웃기거나 감동을 주는 것들도 다 책의 물성을 가진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들을 이 위대한 책들과 가까이 가지는 못할 지언정 내가 최선을 다한 무엇인가를 한 권의 책의 형태로 쓰고 싶었고 그게 제가 아마 의학책을 더 쓰지 못할 거예요. 그리고 교양서의 시대는 아마 AI가 지배해서 이게 인간이 낼 수 있는 거의 마지막으로 인간의 고유한 개성이 들어있는 교양서라는 생각까지도 했습니다. 네. 먼 좋은 미래를 보고도 많이 느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인류 최고의 의학 교양서, 해외에도 이런 책이 없었고 나만 쓸 수 있는 것이니까 이거를 기어코 완성을 해내고 그리고 어떠한 변화를 겪더라도 겪자라는 생각으로 5년 동안 내내 써왔습니다. 근데 저도 뭐 이제 유년기에 저를 울리고 감동을 주었던 것들이 이제 단행본 한 권의 책들, 그 물성이 있는 책들이었는데요. 좀 이제 그럼 그냥 어린 시절에 좋아했던 거라서 좋아한다라고 답을 하면 약간 좀 허탈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앞으로 세상을 바꿀 힘이 책한테 혹시 없는 거 아닐까? 미래에 오는 사람들은 이제 책으로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뭐 쇼폼 콘텐츠로 뭐 영향을 받든지 아니면 뭐 웹소설로 뭐 웹소설 혹은 뭐 어떤 웹 기반의 어떤 뭐 동영상이든 뭐 텍스트든 그런 거에 영향을 받든지 이런 시대가 오는 거 아닐까? 막 저는 그러니까 작가님이 이걸 쓰실 때에는 그래도 독자는 반드시 남을 것이다. 이런 책을 읽는 독자는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남을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으셨는지 아니면 그런 건 없이 그냥 내가 좋아하던 매체니까 썼는지 좀 궁금해요. 책이라는 매체의 미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좀 궁금하고요. 저는 책으로 된 세상을 오래 꿈꿔왔지만 네. 그런 세상이 오지 않더라도 놀랍지 않을 것 같아요. 예, 받아들여야 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전 책을 정말 사랑하고
앞으로도 아마 책을 읽으려고 계속 노력을 할 거고 좋은 책을 계속 기꺼이 봐나갈 겁니다. 네. 근데 사실 세상이 그렇게 책이라는 물성을 접한 사람들은 계속 줄고 사실 고등학생 이외에는 성인들은 특히 책 읽는 사람을 거의 만나보기가 힘들 정도의 네. 어떤 마이너한, 그러니까 가령 독서는 오페라 같은 게 되어버린 겁니다. 소수 사람들만 즐기고 네. 그 사람들은 되게 뭔가를 잘 알고 심지어 멋있어도 보이지만 네. 대부분은 잘 모르는. 아주 그 소수 취향의 고상한 취향이 될 네. 것이다. 그래서 뭐 이걸 누군가 알아줄 거가 분명하고 나는 이제 책 일변도로 갈 것이다라는 생각을 굳이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냥 제가 꿈꿔왔던 어떤 계획에서 이거를 반드시 일단은 써놔야 되겠다는 제 인생 목표가 있었고, 네. 예, 그것이 그래도 너무 늦지 않게 나왔다 정도의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아, 어떻게 될지 저도 참 두렵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참 책이 망한다는 얘기를 뭐 책의 미래는 이렇게 변할 거다, 뭐 변하든 뭐 축소될 거다라는 얘기를 한 20년 동안 들었는데 생각보다 낙폭이 크지 않아가지고 언론이 변한 거에 비하면은 그냥 안 변했네 이래가지고 좀 그냥 이렇게 갈려나 보다. 오페라 정도 되면 괜찮겠다 이런 생각도 하고 그렇네요. 오페라는 그래도 없어지지 않을 것처럼 네. 책도 없어지진 않겠죠. 독서 교육을 하겠죠. 지금 저희 책 프로그램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그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지금. 좀 순하게. 네. 책 미래 없어지지 않습니다. 네. 작가로서 자기 자신의 미래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해요. 나는 에세이 작가다. 여러 실험을 거친 끝에 나를 그렇게 분류하기로 결정했다. 에세이 형태를 벗어난 글을 쓸 때 나는 평이하다. 이런 문장을 SNS에 올리신 걸 봤는데 저는 별로 동의가 되지 않았어요. 에세이의 형태를 벗어난 글을 쓸 때 평이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고, 네. 저는 사실은 다 잘 쓰시지 않을까? 시도 잘 쓰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고요. 과학교양서도 또 쓰셔도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하고 있고, 무엇보다 소설가 남궁인의 차기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처럼 얘기하는 사람 좀 꽤 있죠. 네, 있긴, 네. 네. 출판계에서도 되게 막 권유가 많이 올 것 같은데. 소설가들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저는 좀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각 작가마다 잘 쓰는 것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령 뭐 어떤 작가는 소설가인데 소설이 압도적으로 좋고 나머지는 그냥 평이한 작가들도 그런 있고. 분도 계시죠. 네. 근데 장 작가님은 소설가고 소설이 압도적으로 좋은데 그만큼 높이셔도 압도적으로 좋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작가는 되게 드물죠. 이거 너무 네. 반가운 이건 말씀 드물죠. 감사합니다. 이건 드문 케이스입니다. 근데 저는 응급실에 출근한 저를 이제 기록할 때가 네. 확실히 조금 분위기가 다릅니다. 저는 그걸 제 이야기를 쓸 때가 네. 가장 평이하지 않은 문장을 쓸 수 있는 환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도 언제까지나 그 얘기를 할 수 없으니까 많은 글로 시도를 해야만 하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이 의학 교양이었고요. 네. 의학 교양을 쓰면서 정말 내가 진짜 100% 잘한 정도는 아니구나 정도의 생각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되게 오래 걸렸고요. 그런데 제가 들려드려야 하는 이야기가 형태가 소설이 가장 적합하다면은 소설로 쓸 것이고 에세이가 적합하다면 에세이의 형태로 쓸 것이고 그런 식으로 다양한 장르적인 글을 이제 향후 써보고자 합니다. 그 중에 소설도 있는 거고요. 물론 있습니다. 네. 혹시 뭐 이렇게 의사 소설가 몇 명 있잖아요. 혹시 내가 레퍼런스로 삼고 있다 이런 분도 계실까요? 아니면 뭐 다른 의사 에세이스트라도 뭐 아툴 가완디나 AJ 크로닌 뭐 그분들은 이제 근데 아툴 가완디는 너무 잘 쓰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컴퓨터 쓰듯이 너무 그 지적인 사고력이 뛰어나서 전 약간 좀 더 인간적인 문장을 쓰게 돼가지고 네. 아툴 가완디처럼 못 쓸 것 같습니다. 그리고 AJ 크로니는 좀 옛날 사람인데다가 너무 이렇게 너무 약간 종교적인 세체가 그런 내용을 있어서. 많이 쓰시는데, 네, 차라리 저는 그냥 의사 작가라기보다는 그냥 좋은 소설가들을 보고 배우고자 합니다. 그들을 제가 좋아하는 만큼 그들의 닮은 글들을 써보고자 합니다. 남궁인 작가님 소설도 쓰시겠다
중대 발표. 네. 장편, 단편 막 이런 것도 좀 여쭤봐도 되나요? 모르겠습니다, 아직. 알겠습니다. 다음 책은 그러면은 뭐 구상 중이신 게 있나요? 근데 아직 없습니다. 이 책을 내고 이제 좀 생각해 보려고 했고요. 네. 사실 그 작가 하면은 생각나는 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들었는데, 만약은 없다를 대부분 많이 떠올리세요. 근데 이제 몸 내 안의 우주는 과학책이니까 이게 좀 중심을 잡아서 제가 좀 가벼운 이야기를 쓰거나 제가 조금 뭔가 트렌디한 내용을 쓰거나 가령 뭐 위로 에세이를 쓰거나 네. 자기 개발을 써도 네. 어느 정도는 독자층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조금 틀에 가두지 않고 좀 시장도 봐가면서 많은 독자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책들을 써보고자 합니다. 작가님의 작가 커리어 중에 어떤 닷 같은 역할을 하겠군요. 정확히 그걸 염두에 뒀습니다. 굉장히 이렇게 기획도 훌륭하고 결과물도 훌륭한 책이었습니다. 저희 이 2부 이야기 마무리하면서 뭐 작가님 인생곡도 하나 들을까요? 네, 이게 제가 이번에는 몸 내 안의 우주를 쓰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너튜브가 알려준 네가 이 노래 가장 많이 들었다 네. 라고 알려준 그 노래입니다. 뉴진스의 How Sweet. 주로 이렇게 걸그룹 노래가 노동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얼마나 무해합니까? 네. 뉴진스의 하우스 좋습니다. 작은 서점 장강명의 인생책, 글 쓰는 의사로 알려진 남궁인 작가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의사가 아닌 사람 남궁인으로서 솔직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셨네요. 작가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작가님 보내드리면서 작은 서점 장강명의 인생책도 문 닫겠습니다. 소설가 장강명이었습니다. 뉴진스의 하우스윗 듣겠습니다.